예상치 못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시장.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부동산 투자. 이정찬 전무가가 실전 투자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건가? 아니면은 오히려 절세를 통해서 보유세에 관련된 절세 방안을 찾을 건가? 아마 대부분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오히려 매도보다는 절세 방안을 좀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보유세는 무엇이고 어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유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 내는 종합부동산세, 이 두 가지가 이제 보유세를 대표하는데요. 먼저 재산세를 좀 보면요. 이렇습니다.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이게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소재지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 납부자 중에서 토지와 주택을 일정 규모 이상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게 이게 부과되는 건데요. 이건 국세입니다. 따라서 그 소유자의 주소지 세무서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보유세가 좀 낮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려도 좀 세 부담이 좀 적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도 의외로 좀 뭐랄까요 조세 저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보유세가 증가된 이유는 보유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의 요소가 바뀌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가 바뀌었죠. 첫 번째는 기준시가, 즉 우리가 공동주택 가격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말하는 그런 기준시가가 상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서울 같은 경우 공동주택, 즉 아파트 같은 경우 말씀드리죠. 일단 확정은 아닙니다만 한 14.17%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계산 산식이죠. 산출식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작 가액 비율을 갖다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비율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올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80%였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85%입니다. 이걸 일단 2022년까지 100%로 이렇게 5%씩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다 보면은 과세 표준이 커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종부세의 어떤 세율 인상입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인데 종전에는 0.5에서 2% 구간으로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자, 이게 0.5에서 2.7%, 특히 다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 이상은 좀 더 중과가 되면서 0.6에서 최고세율 3.2%까지 이렇게 세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 요소가 바뀌어서 이렇게 보유세에 대해서 많이 증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과세표준은 뭐냐면요. 거기에다 세율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산출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먼저 재산세를 보면요. 기준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같으면 이제 공시지가가 되겠죠. 그 기준시가에다가 60%로 곱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60%, 물론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율을 곱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분 재산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세율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6천만 원 이하는 0.1%,
그래서 이제 구간별로 쪽이 누진돼 가지고 3억 초과 같은 경우는 0.4%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분 서울에 있는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을 때도 대부분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0.4%에서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예, 종합부동산세는 이렇습니다. 기준시가에서 6억을 차감합니다. 물론 1주택자 같은 경우는 9억을 차감합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정시작 가액 비율,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85%죠. 그리고 나서 세율을 또 곱하죠. 자, 거기다가 이제 농어촌 특별세가 이제 부과가 됩니다. 세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0.5에서 2.7%인데 3주택자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주택자 이상은 0.6에서 세고세율 3.2%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부과 기준을 좀 봐야 되는데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입니다. 인별 합산입니다. 즉 부부간 합산이라든지 세대원 합산 과세가 아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납부일은 재산세는 7월 하순, 그 다음에 9월 하순, 이 두 번에 나눠서 내고 있고요.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12월 초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요약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별과세라고요. 부부 합산이나 세대원 합산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인별과세 기준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신규 주택을 취득을 할 때 세대원 간 명의를 갖다가 골고루 분산해서 취득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라든지 부모와 자녀, 그러면 각각 자녀 명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자녀 명의를 어떻게 할 때는 추후에 세대 분류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나 이런 것도 중과를 좀 피해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규 취득을 할 때는 명의를 골고루 분산시켜라 하는 게 첫 번째 팁이고요. 이제 기존 보유주택을 있다면은 어떤 종부세나 보유세가 좀 문제가 된다면은 증여로 소유를 또 분산시켜서 인별 과세 기준을 낮춰놓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습니다.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부부간의 증여는 재산 공제 기준이 6억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제 고가주택은 부부간의 증여로 명의 분산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취득세가 4%이기 때문에 물론 실효성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가주택 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택 같은 경우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년 자녀 같으면 재산 공제 기준이 5천만 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특히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자제분한테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를 많이 취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증여 아니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 그래서 먼저 인별 기준을 좀 활용하시는 게 첫 번째 절세 방안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관련된 세제가 좀 축소된 건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매력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재산세 감면 같은 경우는요, 면적별로 이렇게 차등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공주택임대사업자로 만약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 같은 경우는 한 채부터 재산세가 100%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0제곱미터 이하는 75% 감면,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이하는 50% 감면. 물론, 전용 60이라든지 85제곱미터는 두 채부터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면적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래서 보유세 중에 재산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 합산 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면적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는 합산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기존에 내가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것들은 이런 혜택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렇게 신규 취득하는 사례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작년 9월 13일 이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신규 취득한 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즉 기준시가가 6억이 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합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명의를 분산시키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은요. 제가 아까 부가 기준일이 언제라고 했냐면 매년 6월 1일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 매년 6월 1일에 소유자가 안 되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한다. 내가 집을 판다고 했을 때는 잔금일을 6월 1일이 아닌 6월 2일 이후로 미루면 되겠죠. 그러면 1년치 재산세, 종부세를 피해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거꾸로 반대로 내가 매수를 한다. 즉 취득을 하는 케이스라면은 6월 1일이 아니라 잔금일을 5월 30일로 정하게 되면은 1년분 재산세라든지 종부세를 피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과 기준일을 갖다가 회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보유 현황이라든지 사정이 아마 제각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안이 아주 적합하게 맞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겁니다. 또한 만약에 증여를 하게 되면 또 보유기간 5년이란 제약이 있고요. 또 아까 제가 취득세율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 4%를 납부를 하고도 그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서로 이게 비교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방향 결정을 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주택경기 시장에 대해서 예측하시는 분들이 여러 시각에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별로, 시기별로, 또 상품별로 나눠가지고 꼼꼼한 예측을 좀 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볼 시간이고요. 또한, 자, 이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보유 현황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1:1 무료 상담까지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